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한겨레 신문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국가정보원에 취직시키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으로 단독 보도를 해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김병기 의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이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해명을 하는 보도자료를 또 내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모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기무사 현직 간부로 복무하면서 2014년에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했고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다음에나 받는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는 점, 이것이 그 당시 국정원에서 심판 연좌제로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고요. 그런 일을 겪은 김병기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파헤쳐보려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로 가면 이제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보통 다 경험에서 나와요. 제 자신의 경험이거나 저희 가족 중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한 일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의원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와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황당한 얘기도 많고 귀가 솔깃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이 행정부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땠는지, 거기서 어떤 항목으로 채점을 했는지, 채점은 공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춰보는 것을 꼭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국정감사기관에 폭로를 한 거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이 잘못됐었다는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로부터 개선 대책을 받아내는 것이 국정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병기 의원이 했다는 갑질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로 국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본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한겨레는 문제를 삼았다라고 보고요. 전 한겨레가 신문사로서 그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기사화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지만 어쨌든 국정감사의 서면 질의라는 것의 내용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요. 국정감사의 서면 질의는 여야 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모든 의원들에게 공개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의 서면 질의는 그것이 다 처리돼서 보관이 되고요. 그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전 의원실이 함께 내용을 보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구나를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회의할 때는 회의를 통해서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회의록에 남아서 이것이 자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면 질의는 서면 질의대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첨부가 돼서 자료로 아카이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스럽게 하는 자료가 아니고 정확한 사실이 없을 때는 누구나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정원에서 인사처장이었고 인사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베테랑 아닙니까? 그러면 왜 자기 아들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젠 다 알고 있지만 김병기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사처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부당행고를 당해서 국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괘씸죄로 작용을 해서 아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험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게 되니까
신원조회라는 방법. 아버지가 국정원을 다니고 본인이 기무사의 간부인데 국정원 시험에서 떨어진다? 이거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이제 다시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 국정원에 결국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문제 제기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김병기 의원은 같은 조건인 사람이 2014년 떨어지고 2017년에는 왜 붙게 됐는지 내가 거꾸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 국정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감사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는 이것이 뭐 사실관계가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국가정보원 내부에 국가정보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라는 존재의 예봉을 꺾으면 국정원의 개혁을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함께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가 비판 보도에 대한 사명감을 갑자기 불현듯 느꼈던 모양입니다. 뭐 사정을 자세히 알지도 않고 제보 받은 대로 낸 것 같은데 정확한 맥락을 다 담지 못했네요. 한겨레 기사에서.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는 질의를 하는 과정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좀 더 정확하게 소명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종류의 제보를 받는데 놓치면 그건 또 기자가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쭉 보면 이제 국정원 내부를 깊숙하게 들어가서 진술들을 받아내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취재에 응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적시했지만 김병기 의원의 해명이 좀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된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의 증언에서부터 시작돼서 행정부의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 경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던져준 것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취직이 됐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건데, 예. 김병기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감사를 요구할 만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가족이 국정원 근무를 하고 있고 본인이 기무사의 간부로 있는 사람이 국정원 신원조회를 어떻게 떨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신기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정원 전문가인데 말이죠. 김병기 의원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는 이 세력. 이 세력이 누군지 매우 궁금해졌어요. 한겨레 기사 보면서. 제보자가 누군지 이걸 좀 밝히긴 어렵나요? 제보자 또 보호하나요? 제보자 보호는 뭐 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밝히는 것과 그런 과정에서 혹시 뒤에 숨어서 뭔가 정보를 흘리면서 본인들을 개혁하려는 세력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의 어록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드리는 시간. 제가 정 교수님은 아닙니다만 책 읽어주는 남자가 돼서 좀 몇 줄을 읽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절구절 너무 가슴에 와서 박히는 얘기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일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자유한국당 내 이제 친박 세력들이 연 세미나에 와서 김성태 의원을 욕을 한참 했죠. 예. 그래서 보수 이념을 해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념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김성태 의원의 반박이 정말 예술이라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구절 읽어드리면요. 유근일 전 주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평화와 정의, 공정과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사실상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실천을 안 할 뿐이지 지향은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 앉아서 지금 필요한 말들을 해내는데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방향 돌리는데 이만큼 선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다음 말도 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주옥 같은데요. 제가
이만큼만 말을 잘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습니다. 고종불변의 도그마적인 자기 이념에 갇혀 수구 냉전 사고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자살이자 보수의 자해이라고 이렇게 김성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다 알면서 하나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인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주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되어야 할 자유한국당의 보수 이념의 해체, 수구냉전 반성 운운은 자살이자 자해라는 말은 우리 당의 갈등과 분열만 자초할 수 있는 주장이다. 류근일 전 주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은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 내용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놀랍습니다. 저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저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실천할 동력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선거를 저렇게 치러서 괴멸 위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난파선이 지금 물에 빠져드는 순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조용하잖아요. 마치 절간에 고시생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아주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도 정무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음번 총선까지는 2년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존폐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다음번에 현재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지역에서의 인지도,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한 반쯤의 비중을 가지고요. 예. 나머지 반이 그 지역의 당원들과 권리당원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조용히 지역에 내려가서 조용히 권리당원들 입당시키고 계속 초등학교고 뭐고 시장이고 인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악수하고 다니고 웃고 다니고 그리고 국회에 오면 의원회관에 조용히 앉아서 법안 발의 준비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및 각종 상임위에 열심히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출석률을 높여서 다음번 공천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공천을 심사할 때 그런 기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위 30%만 안 끼면 공천에서 탈락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선이 붙든 뭐가 붙든 신인이 아무리 와서 덤벼봐야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구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면 정무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친박이든 진박이든 반박이든 하여튼 상관없이 신문에 입길이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저렇게 개혁해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와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느 쪽으로든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자기 동네에서 여론조사 해봐서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것인데 괜히 다른 동네 사람들이나 혹시 자기 동네에 있는 진박이든 친박이든 반박이든 이런 사람들의 심기를 거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음번에 예산을 더 많이 따오겠습니다. 올해는 이만큼 따왔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이런 자랑만 쭉 계속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치가 자꾸 약해지면서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자꾸 가져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는 과정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서로의 명분을 주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상호간에 주고받으면서 견제하면서 아이템을 하나씩 풀어가고 그러면서 정치가 발전해가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개혁도 진박으로 더 갈 것이냐 보수로 갈 것이냐 수구냉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혁적 진보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어떤 그룹의 의원들이 나와서 이러저러 하니 반공수구적 발언을 하고 있는 4선 이상의 누구누구 의원은 당을 떠나라 이런 주장도 하고 부딪히는 가운데서 화해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반목도 하면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과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건 박근혜 씨가
자기 말 잘 들을 사람들만 뽑아놔서 생긴 뭐 태생적 비극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정치인가? 출발이 어찌 되었든 그 많은 월급을 받고 국회에서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정말로 시민단체에서 정량 평가하는 법안의 개수만 맞추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전 정말 안타깝고요. 이건 뭐 제가 민주당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국회의원들을 뽑아놓는 것은 단순히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모아서 토론을 하고 잘못된 방향들을 교정을 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해내고 사회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축인 가장 중요한 축인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서 자기 시험 채점만 하고 있는 이 고3 수험생 방에서나 볼 수 있는 비극적인 풍경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다음번 총선에서는 괴멸을 못치 못할 것이다. 본인 경선에만 살아남으면 대구 경북에선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에게는 당연히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괴멸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해서 좀 더 합리적인 보수층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또 한편으로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